좌장님을 포함해 총 7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종합토론은 전영준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전영준입니다. 그 전체 일정을 이렇게 보고 일정표를 보니까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고 발표는 25분 너무 제한적이고 과연 이게 오늘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론에 이제 7분이 토론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토론 시간도 규정된 게 70분이어서 10분당 하면 이제 뭐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플로어에서 뭐 더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각각의 토론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요약해서 10분이지만 7분이라고 맥시멈 7분밖에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7분의 토론을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주대학교 현재 교수로 있는데요. 또 한편 그 공주대학교 그 부속기관인 공주학연구원의 자료실장으로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 김재순 관장님의 기조 발표를 포함해서 네 분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현재 그 공주학연구원의 자료실장으로 있는 관계로 그 주제 발표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조정현 전문연구위원님의 발표한 제주학 아카이브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여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어떤 걸 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 공주학연구원만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제주학 아카이브의 어떤 저 나름대로 생각한 질문이나 어떤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공주학연구원은 시군의 그 지자체 단위로는 아카이브 센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그 한 8만 한 5천 건 정도의 그런 어떤 기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의 목적은 이런 자료를 이렇게 잘 수집해 가지고 어떤 정책이 중복된 걸 막기 위해서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2015년쯤에 공주 아카이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의외로 관공서 산출물 못지않게 민간 자료가 많더라.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공주학 아카이브에서는 가장 먼저 공주학과 관련된 그 기록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목록을 만들고 관련된 여러 자료를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으게 됐는데요. 그래서 공주학 연구원이 아카이브 가지고는 몇 가지 특징 한 7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중에 오늘 그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아마 시사할 수 있는 것도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공주학 아카이브만이 갖고 있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대학과 지자체의 대표적인 협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부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공주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데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19억 이상을 지원해 줬습니다. 매년 2억에서 한 2억 5천 가까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학연구원 아카이브하고 비슷한데요. 모든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해마다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제주학 아카이브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면 공주학 아카이브에서는 시상식을 합니다. 약간의 좀 이렇게 자극도 주고 격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상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더 훨씬 더 많이 좀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지역민의 정서에 공감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좀 재밌는데요. 공주학연구원에서는 그 시민활동가가 있습니다. 뭐 평범하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공주가 그 475년에 웅진촌도를 통해서 역사에 등장한 이후부터는 한 1500년간 거의 충청도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 그 향토문화연구회라든지 이런 그 개인 그 시민 운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요.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그 시민활동가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공작연구원은 공간과 시간을 시민과 공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작연구원에서는 그 고마나루시라는 강당이 있는데요. 이 강당과 회의실을 전면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직원 선생님도 힘든 점은 있지만 무료 개방을 통해서 더욱더 친근감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공주의 그 전국의 3대 축제에 해당되는 백제 문화재 축제가 있는데 이런 축제 기간에 그 관련된 자료들을 잘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요 소장처와 접촉하여 자료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있는 어떤 뭐 그 교도소라든지 공주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향토 아까 말한 향토 문화 연구에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에서 적극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특히 상호 협약을 통해서 아카이빙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 빠른 속도로 제주학 아카이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학 연구센터에 있는 조정현 전문연구위원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공주학 아카이브 사례처럼 제주학 아카이브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 그 공립대학과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시에서 전폭적인 지지라고 하지만 언제 끊길지 모릅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이 국립대를 하다 보니까 국립대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막 7, 80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돈을 한 몇 억씩 받아가지고 보조 수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 대학과도 상생을 위한 어떤 연계를 하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지역 축제의 흥행과 긴밀한 연계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3대 축제 중 하나는 백제 문화재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여러 가지 컨텐츠를 공주학 연구원에 있는 아카이브에서 자료를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받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직접 그 축제 기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 시민 운동 단체하고 활발한 연계가 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주에는 그 시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 시민 활동을 하는 그 단체들에 있는 그분들이 직접 이런 자료를 모아주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현재 그 제주도 아카이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 그 조 선생님이 발표하셨는데 그 좀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 자료 수집에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제주학 아카이브만의 어떤 특색을 좀 보유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도서문화의 자료를 구축한다든지 제주도가 아니고 또는 가까운 일본이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문화 역사 연결고리 되는 이런 자료 구축들을 해서 좀 독보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그 제주학 아카이브만의 특색화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지 있으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현 실장님께서 3분 정도로 해서 답변을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역 대학과의 부분은 아까 발표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대학교 도서관하고 그 업무 협약 맺어서 같이 그 아키비스트 양성, 그러니까 대학생에 대한 아키비스트 양성, 시민에 대한 아키비스트 양성 그걸 같이 해나가려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마을지 같은 경우에도 제주대학교에 향토 자료실이 제주 자료실이 있어서 거기에 마을지라든지 옛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우리 마을지 수집하는 부분을 연계해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이런 부분들도 구상 중입니다. 제주 탐남문화재라든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이 아카이빙 작업들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도 몇 번 얘기했었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민운동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각 그 소규모 아카이브를 겨냥해서 하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 데랑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우도의 뭐 그 마을 기록자 이런 분들, 마을 기자 뭐 이런 분들 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신박한 아이디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카이브 구축의 전폭적인 그 노력들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구축이 우리 사업이 한 10개 정도 된다면 그 한 10개 중에 하나의 사실은 포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한 측면이 있어서 아직은 좀 미진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 이 공개 수집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양한 수집 경로들을 더 확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만간 그 이 공주 아카이브를 제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저희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학 아카이브만의 특색화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제주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서도 뭔가 제주는 다르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뭔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료를 수집한 데가 중점이 됐다면 이제는 콘텐츠화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이제 내보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한 작업으로 이제 제주 가롯에 대한 아카이브 따로 만들고 있고요. 또 해녀 그 아카이브를 또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별 아카이브들을 강화해 나가면 제주만의 특성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8초 남기고 딱 맞췄네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이제 그 기조 발표 포함해서 5개 주제가 있었고 토론은 7분이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다 토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토론에서 이제 사회자의 직권으로 김찬 교수님의 질문 토론문에 대해서는 안현미 선생님이 답을 톡 집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분이시고 제주학의 정체성을 어쩌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므로 예, 김치환 교수님의 토론문을 읽고 그러고 나서 바로 안현민 선생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철학과 김치환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 자료집 130쪽에 제 토론문이 있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우리 좌장 선생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성글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전문가이신 김재순 관장님의 기조 발표를 아주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131쪽입니다. 특히 기록관리 제도를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가치 중립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집행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일성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경험에 기초한 날카로운 지적도 지적이시지만 제언을 해주신 바는 현재 제주도청 소속 아카이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물론 일부 좌장 선생님이셨던 우리 허남춘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돈도 인력도 부족하긴 하지만 잘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물론 관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주도정의 교체와 관계없이 가치 중립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려면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성 확보 및 그동안 지역학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탐나문화연구원 또는 제주학회 등과의 협력 강화가 선결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편의 주제 발표는 고문헌과 구술 자료 영상 그리고 아카이브 등 다양한 기록 자료 유형과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일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주학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면밀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경목 교수님의 고문원에 나타난 제주도 내외의 시선과 기록 전통,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정영경 교수님의 기억의 기록, 왜 구술 자료가 중요한가, 그리고 스토리안 대표이신 안현미 교수님의 제주인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 조정현 전문연구원님의 기억과 기록의 네트워크로서 제주학 아카이브 발표를 들으면서 특히 제가 발표문 중에서 이렇게 인상적인 부분은 시민 참여형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사업이 무르익어서 내년인 2024년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었습니다. 다만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자료가 현재 저작권과 체계적 관리 문제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적인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표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선 방안이 현실화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회를 맞이한 제주학 대회는 말 그대로 제주학의 성대한 잔치입니다. 제가 소임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탐나문화연구원은 1967년 출범 이래 제주대학교 최초의 법정연구소로서 제주학 연구를 표방해 왔습니다. 이런 지역학으로서 제주학, 곧 제주정체성 연구가 제주대학교 탐나문화연구원 출범 당시부터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이다시피 해서 추진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제주대학교 내부에서는 제주 정체성, 곧 제주다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다움은 어느 특정한 시기와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고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형성되고 전승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꼭 제주의 기억, 제주의 구술사와 영상 등과 같은 제주의 기록, 제주의 아카이브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제주다움, 물론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선생님께서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제주다움으로 무엇을 손꼽을 수 있는지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손꼽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것이 제주라는 장소성과 역사성에 기초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고 이제야지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주의 가장 제주다움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제가 뭐 1000년 전에 고려시대에 제주에 입동한 후손으로서 지금까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하사섬 제주라는 어떤 요체이고요. 그리고 그 하사섬과 또 섬이라는 어떤 지형적인 특성을 어떻게 제주도민들이 그걸 극복하면서 살아왔는지의 그 순환사와 그다음에 그 역사에 제주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건 우리 제주가 하산섬이라는 거, 그다음에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이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 왔고 그 문화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뭐 역사 다큐든 자연 다큐든 어떤 영상으로서 기록할 일이고 문자로도 기록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 제주다울까요? 탐나를 먼저 정체성을 밝히고 오롯이 받은 제주를 들여보는 것이 어쩌면 순서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탐나나 탐나 문화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거기는 신화와 민속 생활사가 딱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주를 만드는 데 아마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나영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인 이제 토론을 준비해 주시면서 정경목 선생님 발표에 이제 초점을 딱 맞춘 것 같아서 안성맞춤으로 이렇게 두 분의 이제 토론과 질문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나영입니다. 일단은 좀 서두 없이 그냥 발표문 읽으면서 일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공문원 관련 이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정경목 교수님의 일단은 발표 논지를 보고 좀 질의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19세기, 20세기 제주도 각 지역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공문서를 통해서 제주도 내부와 외부라는 상반된 시선에서 그 당시 제주도의 사회상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총 19건의 제주도 문건 내용을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함축적인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이를 제가 좀 요약적으로 도표화해서 일단은 137페이지와 139페이지로 일단은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필자께서는 첫 번째, 그 중앙정부로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라는 외적인 시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교 이념의 내면화라는 내적 시선으로 일단은 구분을 했는데요. 본 논고의 내용 중 궁금한 사항과 그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필자는 조선 후기 12건의 제주도 문건을 통해서 외부적 입장에서 제주도는 중앙의 감시와 통제, 수탈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당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제주도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내륙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감시와 통제의 범위, 강도 등에 대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필자는 효자 고달인의 정려 내용과 관련한 3건의 문건을 매개로 제주도 내부적으로는 유교 이념에 내면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19세기가 가장 그 정려 사항이 맞고요. 18세기를 포함을 했을 때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선시대 유교적 사회 질서 체제 속에서 충신, 효자, 연려, 절부의 정표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표 정책에 있어서 제주 또 그다음에 육지와의 차이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 11쪽의 오장준 조 내에서는 이제 청금 훈장이라든지 유황별감, 항해 유황 자수 등 육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교 관련 직역 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거론해 주셨는데요. 그의 제주도에서만 확인되는 직역명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자께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대학에서 고문서의 수집 및 탈초, 번역, 인재 양성 사례를 비롯해서 이제 체계적인 고문서, 고문원, 아카이브를 이제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좀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예,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시와 통제, 수탈이 심했다, 수탈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육지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았을 텐데 여기는 좀 보다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수령들이 와서 왜 그랬는지 그런 수령들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글을 쓰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관리들이 일단은 수령이 되어서 지방에 나갈 때 제주도에 와서는 좀 더 자기가 더 유교적이려고 생각했고 그래서 좀 더 중앙의 그 어떤 통제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여기에서 실험해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수령들의 성향을 좀 분석해서 좀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효자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육지에서 정약용 같은 경우 연료가 그렇게 남편을 따라서 사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리고 효자가 그렇게 손을 베어서 피를 먹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들을 굉장히 얘기를 해서 여기가 정점이 된 효자 연려 정려를 그 19세기에 여기가 정점이 됐는데 이미 그때는 육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감소해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가 좀 더 유교화되고 심하게 말하면 좀 과잉 유교화 되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에 맞는 직역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만의 직역들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그렇게 유교화된 훈장이라든지 육지의 호적들을 보면 훈장이라고 나오는 사례가 없어요. 훈장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다음에 좌수별감을 그렇게 찾아보려고 노력해도 좌수별감이 없는데 여기는 훈장, 별감, 좌수, 그다음에 뭐 장이 이런 것들이 한 70, 80%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유교화 덜 유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잉해서 유교화된 면들을 보이려고 했던 건 아니냐. 문제는 이건 완전히 한문으로 기록된 문서들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그만두었기 때문에 고문서 수집 8초 번역을 저희 학교가 유일하게 지금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봉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생들이 박사들이 한 10년 동안 노력해서 석사 박사를 주었는데 취직이 거의 안 돼요. 이쪽에서는 예전 같으면 박물관에서 그래도 한두 명 학예사라도 뽑았는데 박물관도 다 튀어차고 그래서 노는 박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학생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는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문서 모으는 이 아카이브 작업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뭐 1년 반 동안 멈췄다고 하는데 이건 그 사람이 하나 없어지면 박물관이 없어지는 그 속도만큼이나 사실은 자료들이 고문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거든요. 구술 자료 없어지는 것만큼 고문서 자료 또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다시 사업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의 관계자가 와 계신다면 그 얘기는 꼭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딱 이제 특정해서 하니까 7분 만에 끝나네요. 이번 그 정영복 팀장님의 이제 전체적인 토론문을 읽다 보면 이제 느낌상 이제 그 정현경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영복 팀장님께서 이 논문을 써 오시는 바람에 이거를 압축해서 7분 안에 정말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정영복입니다. 그 네 분의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토론 내용에 대한 거는 자료문으로 가름하고요. 그냥 제가 그 발제를 들으면서 좀 생각한 두 가지 점, 그 두 가지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미나 학술대 제목이 이제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입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의 개념이 이제 있는데 그 개념 자체가 개별적이고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연결되는 관계적 개념이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는 기억의 뭐 원천은 당연히 개인의 경험이죠. 근데 개인의 경험이다 보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다 주체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개인의 기억을 우리는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게 기록이 되어지냐? 제가 쭉 제주에 최근에 이제 기록된 내용물들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개인의 기억이지만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개인들의 공통된 경험들을 항상 공유하고 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제주에서의 사실 이제 기록에 있어서 많이 이제 된 부분들이 제주 4.3이거든요. 제주 4.3이라는 그 시기 동안 그 시기를 이제 경험한 개인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밀항사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그 2019년에 책으로 낸 거는 1950년대 60년대 제주 언론인의 기억이었습니다. 그것 역시도 그 시대를 경험한 언론인들의 그 당시 이제 경험을 구술이라는 연구원본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냈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기록되어지는 것, 특히 이제 지역에서 기록되어지는 거는 개인이보다는 공통된 경험이다. 아까 뭐 정인건 선생님이 말씀할 때는 뭐 연대기적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일시적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기록이 사실 이제 불변성과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는 아카이브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사실은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주의 대표적인 아카이브 기관이라고 하면 제주학연구센터를 말씀하겠지만 결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일반 지역민들한테
제주의 아카이브를 대표할 기관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뭐 혼재돼 있겠죠. 뭐 박물관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러한 이유를 찬찬히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공식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공식화. 근데 그 공식화라는 건 오늘 저 기조 강연에서 저 보니까 이제 뭐 서울 또 경상남도 뭐 공주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의 이제 아카이브 기록원 혹은 이제 기록소 그런 명칭으로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지역 단위에서 이제 기록관이 만들어졌다는 건 결국은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 안에서의 법적 테두리라고 얘기하면 조례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과연 제주 지역의 아카이브의 뭐 활성화라든지 혹은 아카이브의 뭐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가 과연 있느냐? 그건 없다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공식화가 안 됐고 공식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세금을 갖고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 번째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왜 그러니까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의 아카이브 기능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혹은 앞으로의 뭐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거는 공적 기구로서 공적 기관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다. 그리고 공적 기관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이게 결국은 지역의 지역자치단체 혹은 지역의회가 합심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근거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게 돼야 재정도 이제 확충이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아카이브 담당 인력도 만들어지고 또 아키비스트에 대한 시민 아키비스트의 양성이 되지만은 사실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그분들의 기록물을 갖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아카이브라는 그 존재 자체는 우리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면은 그분들이 그러한 지역 사회 뭐 아카이브 혹은 기록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또 재정적 여력도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보니까 도의원분도 좀 계시다가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앞서 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은 아직도 사실 아카이브의 불모지다. 그리고 기록의 불모지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공적인 뭐 학술대회 자리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또 그런 게 지역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또 그게 그런 걸 통해서 또 지역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뭔가 발전적인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기록이나 이런 아카이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어떠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어쨌든 근데 근본적인 것은 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그 조례를 만들고 법제화해야지만 이제 모든 예산이 갖추어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근데 그것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 아키비스트를 양성하는 게 사실 활성화가 되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목소리고 그래서 저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함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성이 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제주학연구센터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하나 다 모여서 언젠가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굉장히 다수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술이 1980년대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지역 구술이, 저는 구술 중에서도 지역 구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게 국가의 커다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분명히 조례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공적 교육 시스템도 갖춰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이 기억과 기록과 아카이브가 진짜 후손들에게 꼭 전승이 돼야 되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선대의 목소리로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답변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연합뉴스의 변희철 기자님께서 써오신 토론문의 전체적인 초점 방향은 조정현 실장님한테 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논지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 토론문을 듣고 이제 조정현 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에서 제가 언론인으로서 무슨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어떤 질문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주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사에 초점을 맞췄고 연재를 해왔고요. 근데 아까 허남춘 교수님도 분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주도의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문화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강조를 하면서도 결국엔 제주도에서라든지 예산 삭감 1순위를 보면 항상 문화 예술 부분이 가장 먼저 삭감이 되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차필 늦어지는 과정에서 언제나 보면은 이제 제주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라든지 또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차츰차츰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기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주도의 마지막 말태울이라고 하는 그런 고태호 할아버님을 인터뷰를 했고, 또 이제 또 여기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김윤수 신방님도 인터뷰를 했지만, 이어가지고 이제 연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덕장이죠. 애기 구덕을 만들고 이제 이런 어떤 대바구니를 만드는 그런 김희창 어르신을 인터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너무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런 이 아카이브의 어떤 구축이라든지 이런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되게 중요성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안현미 대표님도 나오셨지만, 안현미 대표님의 어떤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또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응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정영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이제 수집된 구술 기록이 관리와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스토리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읽히는 그런 스토리된 재밌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조금이라도 좀 많이 익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10대와 20대 그리고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을 읽지 않습니다. 글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고민하다가 나온 콘텐츠가 카드 뉴스.
그림에다가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카드 뉴스가 나오고 이러다가 또 막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뭐 400만 돌파했다, 뭐 300만 돌파했다 말하면서 짤막한 짤 영상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결코 이게 바람직한 어떤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짤막한 그런 영상에만 치우쳐 있고 너무 이렇게 이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언론사인 경우에는 생존의 여부에 있고요. 또 이제 아카이빙을 하는 지금 이런 제주학연구센터라든지 많은 기관들은 역시 어떻게 해야 많은 MZ 세대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카이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지금 매우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마을지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지 너무나도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 제주 관광에 있어서 제주 관광의 이제 새로운 트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6년쯤에 올레길이 나왔죠. 올레길이 나왔는데 올레길이 정말 제주 관광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올레길이 이렇게 제주도를 한 바퀴 지나가면서 수많은 마을을 돌아가면서 걷고 있지만 많은 올레꾼들이 제주도의 자연만 보지 제주도의 마을은 보지 않아요. 마을을 모릅니다. 스쳐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하나의 마을 관광 트렌드가 제주도의 어떤 관광의 목표, 새로운 어떤 살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마을 관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마을에서 3박 4일,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있는 올레길을, 마을 올레길을 걷고 그리고 그 마을 올레길에서 걷다가 옆에 있는 상점에 가서 음료수도 사 먹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마을에 있는 역사를 알고 마을과 역사와 제주도의 역사를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마련이 돼야 제주 관광이 살 수 있을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아까 조정현 연구센터 위원님도 이제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마을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마을지를 만들고 이제 아카이빙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시너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제주 관광공사라든지 다른 어떤 관광 정책 기관과 함께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어떻게 좀 더 다른 사람들이 관광객도 좋고 제주도민도 좋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 아닌가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예, 여기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예, 평소 다른 선생님들도 보셨겠지만 변지철 기자가 다양한 제주 전통 문화에 대해서 기사를 연재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열심히 찾고 그러는 가운데 아마 제주학 아카이브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주학 아카이브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변지철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주 아카이브 개선 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아카이브 확대 구축해 나가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이 대안들을 가지고 한번 꾸준히 좀 밀어붙여 나가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마을지 기록화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마을지를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마을지 기록화 사업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마을지를 수집해서 그것을 DB 내지는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PDF로 서비스하는 게 이제 1차적인 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마을별 콘텐츠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몇몇 이 마을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전통 문화 내지는 그 이 마을다운 어떤 그런 문화는 뭐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콘텐츠로 끄집어내면서 그걸 뭐 영상이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기관의 한계상 저희들이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데까지는 나가긴 어렵겠지만, 그것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또 그거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을 딱딱 맞춰줘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 그 김미진 연구위원님의 질문 전체를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정영견 교수님하고 안현미 대표 두 분이서도 다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토론문이 학문적인 관심이 확 담겨 있는 그런 듯한 토론문이에요, 느낌이.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 김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토론문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토론문에 나와 있는 거를 읽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주제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제주방언, 제주에서는 제주어라고 말을 합니다. 제주어는 기본적으로 구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필연적으로 구술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이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제주어 관련 구술 체록과 아카이브 작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해결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주어를 체록하고 조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어로 구술하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제주의 전통 문화와 제주의 세시풍속, 제주에서의 그분들의 생활을 제주어로 구술하시는 것을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논문이나 자료집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편이었는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제주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부터 추진한 권역별 지역어 조사 사업부터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지역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어 조사 사업을 벌인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제주어 구술체록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이제 진행한 이 사업을 통해서 제주 지역의 12개 읍면에서 1개 마을씩 1년에 12개 마을 해서 3년 동안 36개 마을에 대한 제주어 구술체록 작업이 진행되고 전사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제주어 구술체록 보고서에는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반일, 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일에, 민간요법 등 정해진 질문지를 기반으로 해서 최소 10시간 이상의 조사 내용을 인터뷰를 하고 저희가 문자로 작성해서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앞서 발간된 제주어 구술보고서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표준어로 대역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서 수집된 자료들을 모두 표준어 대역하고 주석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고 36개 지역 100여 명의 어르신들의 삶과 언어가 제주어와 표준어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에 이 자료집이 PDF 파일로 탑재되었고 제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의 전통문화와 세시풍속에 대한 현지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구술 자료를 책으로 발간하고 제주학 아카이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늘 부딪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구술자의 발화는 개인적 경험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경 선생님께서는 구술 자료의 사실적 진실을 쫓기보다는 서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천 자료의 보관과 공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어 연구를 위해 채록한 구술 자료들은 음성과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하고 최대한 원형을 유지한 형태로 텍스트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화된 구술 자료는 책자로 발간하고 제주학 아카이브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기록한 원 자료는 제공 동의서를 받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초상권과 개인사 등의 미묘한 문제 때문에 공개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데이터 용량이 많아서 보관의 한계도 있고 2차 자료가 만들어지고 나면 1차 자료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경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원천 자료의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국가적 차원의 플랫폼을 제안하셨습니다.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이러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상 기록과 문자 기록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구술의 시대에서 출발해서 문자의 시대를 거쳐 영상으로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구술체록 조사를 진행한 영상과 음성 자료를 문자화하고 이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가 문자 중심의 세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소통하는 앞으로의 인류에게 문자 기록은 과연 가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자 기록과 차별적인 영상 기록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기록과 아카이브는 문자가 아닌 영상 중심으로 바뀌는 것인지 안현미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랑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사실적 진실과 이제 서사적 진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적 진실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실을 만드는 그거를 찾아내고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많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적 진실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서사적 진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서사라는 건 결국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사실적 진실에서는 전혀 우리가 듣지도 못한 것들을 이 사람은 왜 얘기를 할까 하는 얘기가 이제 결국은 서사적 진실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집단적 기억이라는 게 이제 잠깐 토론자님이랑 발표자님들 중에서 나왔는데요. 이 기억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콜렉티드 메모리예요. 집단적 기억. 왜 그 집단은 이렇게 기억을 하는가? 근데 그것도 사실은 기억으로만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록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구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할 때 한 사람만이 그렇게 기억하는 거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거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사적 진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서사적 진실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술에서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그 부분을 결국은 면담자라든지 연구자라든지 구술사가들이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이제 원자료의 보존과 그리고 공개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원자료는 사실 예전에 거의 다 그냥 녹취록을 만들고 구술체록을 해서 원자료가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아까도 이제 체록 과정에서 결국은 체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들은 것을 문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편집이라는 과정이 거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20년 이전에 그 도서관에서 했던 이제 구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책을 만드는 데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구술한 내용을 갖고 책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배포를 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원자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책을 본 사람들이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 그럼 정말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녹음을 했던 건가라고 해서 거슬러 가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면 원자료가 없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자료를 보존하는 거는 상당히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어디인가에서는 그 마치 박물관의 수장고처럼 원자료들을 좀 받아주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원자료를 갖고 아까 새로운 역사 쓰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료를 실제로 본인이 연구자들이 직접 들으면서 채록문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료를 직접 들으면서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원자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장기 보존이에요. 이게 이제 워낙 그 다양한 매체로 나오다 보니까 매체가 바뀌면서 그 원자료를 다시 그 당시 걸로 들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장기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보존을 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거는 언젠가는 관리가 들어가야지 그냥 개별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개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초상권이나 저작권이나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문서화해서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구술 작업을 할 때 아예 그 목소리로서 이제 이 모든 권리를 이제 넘긴다는 것을 이제 남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구술자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속은 아니지만 그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또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저작권이나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검토가 앞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는 사실 현재로서는 그 구술자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개인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채록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제 마킹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구술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를 해서 일정 부분은 공개되지 않게끔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이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미진 선생님께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문자 기록과 차별적인 영상 기록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저도 이 주제 발표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저도 구술체록을 통해서 책도 만들고 또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장 차별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앞서 제가 주제 발표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세밀한 감정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구술자가 육성과 표정, 몸짓, 손짓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담아낼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영상체록 사삼 증언이라는 그 영상 기록을 할 때도 사삼 다 할 말 없죠. 근데 그 말은 그 다음에 문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증언자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한숨, 손떨림, 눈빛의 변화들은 영상만이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그 차별화는 조금 더 세밀한 감정의 역사까지 기록한다는 것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고요.
구술의 어떤 대중성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변주철 기자님도 말씀하셨는데 MZ세대는 요즘에 문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술이 가장 중요하고 아카이브를 해야 되는 이유가 후손들이 이것을 통해서 전 역사를 알고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 대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디지털 구술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MZ 세대는 영상을 통해서만 간단하게 이제 어프로치 접근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술의 중요한 이 덕목인 세대 공감도 훨씬 더 영상이 조금 더 좀 편하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으로 입문해서 그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 텍스트를 찾아봅니다. 책이나 문헌들을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입문자용이 아닐까. 영상 기록은 그런 면에서 공존을 문자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에서 약속을 너무 잘 지켜줘가지고 시간이 딱 1분 전에. 근데 이제 후로에 지금 아키비스트 활동을 하시려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청중들한테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딱 대표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여기 선생님들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또는 그 토론을 해주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결과적으로 그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님들도 많고 그래서요, 연구자들라든지 그 재원 자체는 뭐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이제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이 되는 이제 고장이든지 뭐 국립이든지 그런 쪽은 이제 가능한데, 제주에서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주문학관이, 우리 허남준 교수님 말씀하셨네, 제주문학관이 이렇게 있어도 어떤 그런 보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 확보 방안을 획기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허남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가 이제 처음에 반짝 관심 가져주고 그 다음부터 나몰라라 하는 게 우리 제주 도정의 특징인데, 도백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 문화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 강화하겠다 선거 구호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몰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뭐 학술 세미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싶을 때 정말 그 예산 지원을 도 문화정책과에서 딱딱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심지어 지금 제주학 연구센터가 표류하고 건물 빨리 지어야 되는데 표류하고 있고, 안 그러면 저 신산모로에 있는 영상 단지를 저 첨단으로 옮기고 그 영상에다가 연구센터를 집어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행정가입니다. 행정가. 그 행정에서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어쩌면 허남준 교수님 의견대로 이글 저글 모아가지고 인터넷에 게시하고 막 이러면서 자극을 주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행정가들이 그것을 딱 깨우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쓰고 수집하고 분류해서 연구를 해내는 것만이 후손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도 행정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정작 여기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도에 계신 분들이 와서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왔다만 가잖아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청중들이 신문 사설도 써주시고 뭐 저도 뭐 쓰기는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뭐 다 묵살당하는 거니까 조금 더
그 묵살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가슴에 담겠지만 선생님께서도 가슴에 담아뒀다가 해결 방안이 있으면 좀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한 40분이 다 지나서요.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긴 시간, 오랜 시간 앉아 계시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다음 제주학 뭐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데 동참했다고 생각하시고 더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